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한 3, 4일, 4, 5일은 영상을 유지하고 초겨울의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락 연설을 주로 하겠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역인 블라디미르 푸틴도 고민이 많죠. 어떻게 전쟁을 끝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포탄도 부족하고 한편으로 자기의 그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몰래 슬그머니 시베리아로 유영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동물로 독살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잘 이겨가지고 회복해서 독일에 있다 돌아왔는데 32년의 형기를 언도해가지고 시베리아로 갔습니다. 1952년생이니까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 한 80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30년 내내 또 장기 집권을 하려고 버티는 푸틴이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증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그 선거에 아주 재미있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요. 공화당에서 이제 전 대통령하고 대항하는 헤일리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원래 주 유엔 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양반이 인도 사람이군요. 깜짝 놀랐어요. 인도 태생인데.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 이걸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원래 여러분 아시죠? 리치 스넥이라고 영국 수상의 인도계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 헤일리가 잘못하면 공화당 전국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를 아주 긴급하게 쫓아오는데 다음 달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에서 막 뉴스들이 야단 법석이고요.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잠시 휴전을 하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극우 수상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자 지구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벤자민 네타냐후. 엊그제도 그냥 가자 지구에 그냥 공습을 여러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70명이 세상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어간에 이스라엘 군인도 1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들의 정신적, 역사적 이상향, 가나안 땅, 가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열성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죽이면서까지 이것을 차지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니는 왜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느냐고 반발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팔레스타인이 벌린 거 아니냐, 하마스가 벌린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사람들 탓을 안 하고 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전쟁을 벌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병력은 굉장하거든요. 하마스나 헤즈볼라 정도가 덤벼들어가고 어림도 없어요.
그들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드론 공격 15,000발인가 로켓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격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동한 거 아닌가? 아니면 하마스의 그 극단주의자들이 위험한 도박을 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차제에 잘다 이참에 이거 다 쓸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그 전쟁의 그 야비함, 처절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누구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들이 사는데 이렇게 서로 죽이면서 그 영토 한 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절망적인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자멸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한동훈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연설문 들으셨죠? 목소리는 아직 대중연설에 잘 어울리게 목소리를 가다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훨씬 나아요, 목소리가. 그런데 내용은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고,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도 안 한다. 그런 말이 되죠. 한동훈 정도 되면 국회의원 초선 하나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현재 사실상의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당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 배지를 붙이나 안 붙이나가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연설을 들어봐서 아주 재미있어요. 연설이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선당 후사하지 않고 자기는 선민 후사하겠다. 그리고 질서 있고 정교한 전략으로 이재명 세력을 때려 부시겠다. 특히 개딸의 폭력을 개딸 전체주의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덕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인기가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의 지금도 벌써 이재명을 앞서는 형국이니까 많이 그러겠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보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좀 서운한 것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불법 도청 비디오에서 나타난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의 정치적 정향, 소위 오리엔테이션과 그들의 발언, 내밀한 발언, 사적인 발언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보수주의가 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전선은 확고하게 구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수 진영 캠프에서 벗어나는 소위 집토끼를 사로잡는 다시 몰아오는 그런 전략은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선거는 좌우당 간에 이재명 세력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더 커야 하니까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하고 김건희 특검 두 개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은 한마디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게 된다면 그건 반쪽이에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투표에 대해서 최근에
그건 그만두고 수개표는 적당히 해볼 용의가 있다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심 쓰듯이 얘기했어요. 누구 좋아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전투표가 없어지지 않는 수개표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23년 금년 11월 17일 날 스카이데일리에서 발제한 보도한 것을 간단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선관위 내부 조력자가 있다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하고 관계자들이 실토했습니다. 국정원은 여러분 좀 이거 보여주세요.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7월 17일부터 9월 22일 합동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트라이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투표 시스템의 경우에 그 쳐들어간 가상의 그 해커가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시스템, 그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도장, 선관위 도장입니다. 도장과 사인, 투표관리관의 도장, 도장을 2개 찍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든 어쨌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에 찍힌 QR코드, 이게 문제가 이 범인이 QR코드입니다. QR코드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마음껏 인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편성의 비밀선거를 어기고 QR코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곧 4.15 사전선거, 지난번 4.15 선거였죠. 4년 전에 4.15 사전선거에서 선관위가 52개 자릿수, QR코드 숫자가 쉬운 2개입니다. 52자릿수 QR코드.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QR코드는 인터넷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QR코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QR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그걸 조작하는 컨트롤하는 서버를 중국에 두었든 북한에다 두었든 말레이시아에 두었든 어디서든지 선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 QR코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므로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투표 헌법 정신을 사실상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기사의 내용에 하나도 허점이 없어요.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자면 기존 개표 절차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통을 열어가지고 개함을 해가지고요. 전자개표기 개표를 합니다. 그걸 집어넣어서 전자개표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뭐 A 후보, B 후보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중에 그 딱 정리된 것을 개수기라는 게 따르르륵 숫자 세는 거죠. 그걸 탁 집어넣는 거예요. 개수기하고 그 다음에 심사부 수금표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A 후보 100장 묶어져 있는데 B 후보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것도 많은 경우에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부 수금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개표 절차는 개함을 하고 전자개표기 개표,
심사부 수검표, 그 다음에 개수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바람직하게 요구하는 건, 이건 한동훈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개함하고 심사부 수검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표하라는,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 조작을 보자면, 여러분 보시죠. 전자투표기 분류기, 그 다음에 집계 서버 조작, 이건 준비된 전산 프로그램과 조작값 입력에 의한 조작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딱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뭐 한 500장, 600장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것을 몇 대 몇으로 조작해라. 뭐 69대 31로 해라. 이런 식으로 딱 입력을 하면 그대로 딱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흔히 4.15 총선에서 그렇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그렇죠. 그 조그만 데 아닙니까? 전국이 아니고 4.15 총선은 서울, 경기, 인천을 했지만 조그만 곳에 어떻게 69대 31이 적어도 5개의 투표하면서 똑같이 나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이 와서 만들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그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1000표가 들어가면 이건 69대 31로 개표를 나누라고 그러면 A 후보는 690표, 이쪽은 310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직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 같은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공병호 박사가 요새는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엊그제까지 제가 그 부인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몸이 좀 불편하다고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오다니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도 사람들이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막 이러고 해서 잠시 해외에 나가서 방송을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필리핀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망명 방송이구나. 누굽니까? 그 변호사이지? 망명 방송? 그 양반은 진짜 한국에 있으면서도 망명 방송이라고 불러서 이름 뭐지? 전원책 변호사. 망명방송, 그래서, 이 형 어디 밖에서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한국 국내에서 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건 좀 애매합니다만은. 아무튼, 공명호 박사는 그런 개인적인 부담과 위험을 무릅쓰고도 용기 있게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개표 선거 방식은 여기 나옵니다.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 전면 금지. 두 번째, 사전투표 선거의 명부 비치, 실물을 붙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선거 명부가 없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부가 없기 때문에 500명이 투표를 했는데도 이거 1500명 했다 하고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하고 개표 상황표 아날로그 방식 전송. 개표 상황에서 120대 121 나왔으면 그것을 아날로그로 딱딱 전송을 해야 한대. 그때마다. 그래서 그 전송을 해서 여섯 번째는 개표 상황표 공개와 선관위 발표를 항상 상호 대조를 해봐요. 조금씩 좀 틀려가고 이렇게 만들고 조작하는 게 흔히 있어요. 항상 상호 대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투표 종결 후에 현장 수개표를 실시하고. 이 투표란 개표를 얘기하는 거야. 개표 종결에. 그리고 여덟 번째, 이런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보낼 것이고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말만 가지고 적당히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래 해봤자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모처럼 국민의힘은 이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야구에 비해서 9회 말, 뭐야, 2, 4, 5, 마지막 타자 하나 들어선 셈인데, 그냥 선수 둘이가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둘이가 가버리고 마지막 선수가 하나 남았어. 상대방은 한 3대 0으로 이기고 있어. 여기는 빵점이야. 여기는 3대 0. 그런데 마침 요새 누가 재밌는 얘기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간신히 뭐 번트를 했든 어쨌든 간에 세 사람이 와서 출루를 해서 말루가 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제원 의원이 나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소. 그거 하기 전에 인요한 박사가 나와서 혁신위원장 하면서 물갈이야 쇼 하고 막 소리 높이 외쳤거든. 그래서 이제 물갈이하고 중진 험지 출마하고 이런 것이 공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 전에는 감히 얘기도 못했죠. 그럼 그것을 언론을 틔웠다는 의미에서 인요한의 역할이 안타 하나 치고 포스트로 간 셈이에요.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부산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가장 이름만 붙여놓고 중앙에서 안 내려가고 다른 거 다 해도 그냥 당선될 사람이야. 그만한 사람인데 이번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탁 하나 치고 나갔어요. 2루타까지 나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2루타 나가니까 덕분에 인유아이는 막 밀려서 이제 3루타까지 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그러면 험지에 나가겠어 하고 원효령이가 또 하나 탁 단타를 어중간으로 쫙 뽑아가지고 지금 인요한, 장제원, 원희룡 셋이가 싹 깔려 있어요. 이제 한동훈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나타났는데 지금 스트라이크 2개 먹고 그리고 볼도 한 3개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휘둘러야 돼요. 휘둘렀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공이 오면 안타든 뭐든 하여간 쳐야 합니다. 아니면 어디 날아가서 파울을 만들든지 2 스트라이크 3 볼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때린다 이거. 때리는데 한동훈 자체가 그걸 때리기 위해서는 뒷배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나는 출마 안 한다 이거야. 나 국회의원 빠짜나 하려고 이거 온 거 아니라 이거죠. 그건 아주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벌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사법 리스크에 말리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정말 껄끄러운 상대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그 앞에서 투수로 피칭을 하는데 다 스트라이크 아웃 때리고 못 주고 했는데 어물어물 9회 말 되니까 말이야 이 어물어물하고 그냥 말루가 됐어. 주자 말루.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이것을 적당히 그냥 포볼로 내려보내도 하나 들어가고 그래도 끝나가지고 그러면 하나로 끝나면 3대 1로 이길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만 하니까 죽기 살기를 한번 치겠다고 나오니까 이 공을 이거 어떻게 보낼까 그 던지는 사람이 겁나는 거죠. 워낙 기가 단단하니까. 지금 요새 그 공 잘 치는 녀석이 있죠. 응? 미국에 진출한 이정우 바람의 손자라는 애. 어쩌면 때릴 일사불란의 각오로 때리고 있는 의미에서 이 선거가 참 재미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정청래니 등등 사람들이 한나땡 한동훈 나와 문제없이 땡큐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그것은 엄포였어요. 한나땡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한동훈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놈아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속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하지 않는 한 이 선거는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적어도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비겁하죠. 김건희 여사를 개인적으로 제가 꼭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2년 반 가까이 그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운운해가 잡아내지 못하지 않았어요. 에? 그 근처에 그 어머니 됐던 최모 여사 뭐 해갖고 뭐 그 사람은 그 잘못이라고 지금 1년 반인가 1년 반인가 지금 옥고 치르고 있잖아요. 옥고 치르고 있어요. 그 잘못되고 그것이 뭐냐 은행에 돈 집어넣은 거 가짜 증명서 그거 만들어서 아마 박교에서 아마 은행 예금을 좀 부풀리는 가짜 조작 문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자체에서는 그런 게 없어. 오늘 현재까지. 그것도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때가 아니라 그 천하에 문재인이가 아무나 잡아넣었을 때 그때 그걸 조사를 해도 안 나온 거 아니요. 그걸 갖다가 그것도 엊그제 것이 아니고 한 10여 년 전 거야. 그걸 끄집어내가 선거에 치른다고 나오는 그 민주당 사람들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뻔뻔스러운 그 몰골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러나 자유당은 이걸 가지고 꽁꽁거리고 지들은 다수당이니까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승부 걸어야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그 불법 도청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몰리는 입장이 됐어요.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좀 올리게 돼 있고 특히 몰리게 되어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많은 우파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제3당의 보수 정당의 제3당이 상당히 결집의 응집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히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선거를 몰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에 현역 중에서 공천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내일로 미래로 하는 소위 원외정당 사람들이 군소정당이라 부르는 11개 정당의 단합대회에 하도 축사해달라고 해서 저도 그냥 마지막에 내일 한번 나갈까 합니다. 거기에는 요새 신당을 만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정치인 몇 사람도 참여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가서 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경차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국 변화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달 말까지, 올해 말까지 이재명의 태도를 보아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소위 이낙연파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서는 굉장히 세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쪽에서 공천 물갈이 하는데 이재명 파들이 그냥 친명파가 사실상 그냥 현역 지역까지 막 거의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사태라고 얘기할 만큼 철저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 탈락한 사람들이 이낙연 쪽으로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옮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파나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쪽은 추사파, 친북파 이렇게 많이 몰리고, 이낙연파는 그래도 전통적인 옛날 DJ의 민주당 구파 이렇게 평가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건 나누면 안 된다 하고 만류하는 사람이
권노갑 상임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 양반은 아마 이재명 쪽을 좀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서도 막 내홍이 심합니다. 요새 보기는 뭐 오늘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이낙연 파와 이쪽에 자유민주 세력, 특히 광화문 세력, 광화문 민주 세력 그 얘기할 수 있죠. 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본질, 정체 이런 것을 알고 좀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보수주의 운동. 이 두 개가 또 매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재밌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 아무튼 한동훈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은 개인적으로 축하합니다. 한동훈 씨가 얼마예요? 올해 50이죠. 50 나이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선 저도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요새 국회의원들 특권이 너무 많아요. 당시에는 우리가 할 때는 그런 특권이 있나 없나도 잘 모르겠어요. 기껏해야 기차나 좀 편리하게 타는 정도였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외국에 갈 때 대한항공이라는 데서 그냥 보통 표를 끊어도 자리가 비면 비즈니스 속에 이렇게 살짝 예우해 주는 그런 정도 예우해야지 어디 가서 그렇게 대단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 했는데 요새는 인원도 너무 많고 보좌관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되는 놈 안 되는 놈 별 사람이 다 국회의원을 해. 그리고 저쪽에 또 연동형 뭔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위성정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에 나서가고 온갖 사단을 막 벌리는. 그래서 국회가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 정치로 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자기는 낼 세금 딱딱 내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은 많이 벌지만은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락펠러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살 때 락펠러라는 부통령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양반은 가끔요 그 피프스 애베뉴 50가 그 근처를 혼자 건들건들 혼자 많이 다녀요. 물론 좀 멀찌감치 경운이 한두 명 있었겠죠. 그러나 그냥 그 카키색 바지에다가 넥타이를 안 찬 티셔츠에다가 헐렁 건들건들 다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Hi, Mr. Rockefeller, hello, how are you? 이러고 지나가요. 그 굉장히 존경받아 그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는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뭐 미국하고는 이제 어떤 내셔널 시큐리티 이런 문제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광화문 거리나 여의도 거리를 혼자 건들건들 걸어서 안녕하십니까 뭐 어찌고 지내고 떳떳하게 할 만한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응? 그런 의미에서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진정한 자본주의이듯이 정치인이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국회가 이번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심하듯이 지금 현재 국회 169명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40~50명은 가짜라고 보고 있어요. 사전투표 하게 된 사람들이야.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게 정치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번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동훈의 등장은 우리 역사의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 시속, 어떤
시점을 하나 던졌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건투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지켜보겠고 또 제2, 제3의 정당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매니지하는가 두고 봐야죠. 뭐라고 할까?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재밌죠? 박력이 있으면서 정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시껄렁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냥 말로 때려. 그냥 박살을 내면서도 깨끗하게 정면 승부를 하겠다 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면서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